안녕하세요. 턴어라운드 투자로 30억 수익 중인 투자자 주식코치 김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근데 왜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또 미국 주식들은 일단 시장이 열리는 시간대가 밤부터 열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이슈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제가 그 이슈를 보고 어떤 팔로우업을 하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뭔가 이제 저의 생활 리듬, 생체 리듬이랑 좀 안 맞기도 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국내 주식보다는 약간 불리한 면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 관심 갖고 계신 기업 하나도 없으세요? 사실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안 그래도 요즘에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요즘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딱 하나 이제 고를 만한 게 마침 있어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오라클이라고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많이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라는 단어들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 이게 정확히 뭔가요? 데이터 센터는 어떤 거냐면은 서버랑 스토리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거대한 물리적 구조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 있는 말씀드린 서버라는 거는 뭐 CPU도 있을 거고, 거기 CPU에 이제 GPU 같은 것들이 같이 연산 장치로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일 거고, 물론 이거 외에도 어떤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인프라라던가 아니면은 냉각을 위한 인프라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내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들을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큰 호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출장을 가면은 하루 머무를 공간이 필요한데 혹은 일주일 머무른다던가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호텔을 직접 지어서 거기에 머무른다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제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주일이나 하루나 이렇게 호텔에 방을 빌리는 구조로 이제 호텔을 이용하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한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업무 보시는 분들 중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슬랙 이런 거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요즘에 이슈가 좀 많았던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그런 테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특정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그냥 사용만 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SaaS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GPU 임대가 요즘에 핫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xAI나 아니면은 오픈AI 같은 거대 AI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로부터 GPU를 임대하고 있는데, 이런 GPU나 CPU 혹은 스토리지 자원들을 임대하는 것, 말 그대로 컴퓨팅 자원을 임대하는 것을 IaaS, 인프라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플랫폼에 대한 얘기예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 PaaS인데, 이거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코드를 입력만 하면은 그것을 뭐 웹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서 배포까지 해주고 그리고 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 CSP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제공을 하고 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결국 기업들이 필요한 만큼만 빌려 쓰기 위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탄생을 했고, 그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을 CSP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CSP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CSP가 빅 CSP,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하는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렇게 3가지를 가장 큰 하이퍼스케일러 3가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메타와 오라클, 이 5가지 기업을 CSP에서 빅5라고 임의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5 외에도 이제 AI 시대로 약간 넘어오면서 GPU의 컴퓨팅 파워만 우리가 임대를 하고 싶은 AI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오픈AI나 아니면 xAI 같은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GPU를 임대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때 탄생하는 클라우드가 네오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순수히 GPU의 컴퓨팅 파워만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하는 기업들. 그래서 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에다가 최대한 GPU를 많이 배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AI 기업들에게 GPU의 연산 능력을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네오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네오클라우드에는
뭐 네비우스라던가 아니면 코어위브 아니면 람다랩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다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슈가 많았던 곳이라. 그리고 이 GPU라는 게 사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엔비디아가 거의 다 만들고 있고요. 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GPU를 이런 AI 기업들이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서 뭔가 AI 뭐 모델을 만든다던가 학습을 시킨다던가 이런 과정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뭐 전력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인프라라던가 이런 거를 그 기업 단에서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GPU가 되게 비싸고 귀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돈이 제일 많은 회사들이 빅 CSP들일 텐데 엔비디아의 GPU들을 걔네들이 다 싹쓸이 해가는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하면 네오클라우드 애들도 GPU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GPU를 다 쓸어가긴 해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 GPU들을 그런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만 다 쓸어가면은 어떤 일이 좀 생길 것 같으세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돈 많이 벌고 좋은 거 아닌가요? 첫 번째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GPU 임대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GPU 한 60% 정도는 이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를 다 쓸어가면은 이 GPU를 사용하고 싶은 AI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GPU를 빌려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예를 들어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엔비디아는 GPU를 100만 원에 팔았는데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를 싹쓸이 하게 되면은 임대 수익으로 GPU 하나로 100만 원을 샀지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제주는 엔비디아가 부리고 돈은 빅테크가 쓸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본인들만의 칩을 또 설계를 하고 있어요. 뭐 구글에는 TPU 같은 게 있을 거고 아마존에는 뭐 트리니엄 이런 칩들이 있는데 이런 칩들을 본인들이 설계를 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의 GPU를 다 쓸어가서 본인들 칩을 왕창 키워서 좋은 칩을 더 많이 만들게 된다면은 엔비디아의 GPU가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올 거고,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칩에 대한 사업까지 넘보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결국 본인들의 칩으로 본인들의 경쟁자를 양성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이유가 남아 있는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결국에는 본인들의 칩을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에요. 단순히 GPU 임대 사업만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국 또 똑같은 얘기겠지만 GPU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다 쓸어가게 되면은 시장에 있는 GPU들은 이 하이퍼스케일러들만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새롭게 AI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 AI 만들고 싶은데 GPU를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의 경쟁자가 될 상대들을 내가 또 임대를 해서 키워주는 꼴이 될 테니 나 GPU 못 빌려주겠는데 하고 거절을 한다면 이 AI 생태계 자체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만 AI 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 엔비디아가 선택한 전략은 이 GPU를 일정 부분은 반드시 네오클라우드들한테 먼저 판매를 하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그래야지 GPU가 고르게 분산이 될 거고, 엔비디아가 원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또 AI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경쟁 구도에 남아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칩을 사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경쟁 구도로 남겨두기 위해서 네오클라우드들한테 먼저 배정을 해주고, 이제 상당수는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로 가겠지만 계속해서 경쟁 구도에 놔두기 위해서 이렇게 분배해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엔비디아 GPU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다른 칩들에 비해서 범용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뭔가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칩은 어느 분야에서도 범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그런 생태계를 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쿠다 생태계 내에서 개발자들이 많이 남아 있었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 GPU들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쓸어가게 되면은 이 쿠다 생태계가 아닌 다른 칩들을 이용해서 AI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GPU를 분배해주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그런 의도로 GPU를 분배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클라우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업들 중에 빅5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얘기를 했었는데, 빅5, 즉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장점을 가지고 또 네오클라우드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기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라클이다. 그래서 저는 오라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오라클이라는 기업은 정확히 어떤 기업인가요?
오라클의 CEO, 그러니까 창업한 사람이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작년에 블룸버그에서 전 세계 1위 부자, 올해의 인물로 주목받은 적이 있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을 어떻게 차리기 시작했냐면, 얘기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이제 레리 앨리슨이 원래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암펙스라는 기업에서 자기 테이프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었죠. 이제 암펙스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정규직도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직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가 1970년대인데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대였던 시대적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첩보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IA가 이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자기 테이프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데이터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CIA가 암펙스에 와서, 야, 우리 이런 거 필요한데 너네 좀 만들어줄 수 없어? 하고 시작했던 프로젝트 이름이 오라클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라클 프로젝트에 암펙스 직원 중에 이제 레리 앨리슨이 하필이면 여기서 오라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거죠. IBM 연구소에서 논문을 하나 냈는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하드웨어적인 데이터 처리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 처리로 가야 된다.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를 통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과정 말고 좀 더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논문이 IBM에서 1970년에 냈지만 이 레리 앨리슨은 1977년에 이제 7년이나 방치된 이 논문을 보고 머리가 띵 한 거죠. 본인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던 그런 문제를 이 IBM에서 이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었는데 IBM은 이걸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IBM은 그러면은 이걸 알면서 왜 안 했냐? 이거를 성공한 기업의 저주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1970년에 나왔던 논문에 의거하면은 소프트웨어 주도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IBM에서는 이것을 무시했던 거죠. 왜 무시했냐? 본인들이 팔고 있는 컴퓨터가 굉장히 고가였고 본인들이 주된 매출이 컴퓨터를 판매해서 나오는 매출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주도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은 큰 매출처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그래서 이 경영진들은 이 내용을 세상에 꺼내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논문을 이제 거의 폐기하다시피 처박아 놓은 상황이 왔던 것이고, 우연히도 레리 앨리슨이 오라클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논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레리 앨리슨이 자기 동료 2명을 데리고 퇴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퇴사를 하기 전에 CIA와 함께 일하면서, 그러니까 오라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주도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계속 구상을 해보고 뭔가 시도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친구들을 꼬셔서 퇴사를 해서 단돈 2,000불을 가지고 창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작은 돈이지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도 그랬지만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 이게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또 엄청 재밌는 게 있는데 CIA와 계약하고 나서 SDL이, 지금의 오라클이 첫 번째 제품을 내놨어요. 근데 그 제품의 이름이 오라클인데 이 친구들이 진짜 웃긴 게 오라클 버전 2라고 이름을 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라클 버전 1이 사실 맞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버전 1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버그가 많을 것 같고 뭔가 좀 초짜 티가 나는 것 같고 뭐 그럴까봐 애초에 버전 1인데 이름을 버전 2로 해서 그냥 판 거죠. 아무튼 그런 이상한 뇌 구조를 가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품인 오라클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오라클의 사업이 1980년도부터 매년 매출 성장률이 100%씩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매출 성장에는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줬냐면은 이 레리 앨리슨이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푸시를 많이 했어요. 영업 담당자들 혹은 영업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팔아라. 팔기만 하면 된다. 약간 이런 푸시를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영업 담당자들은 계약이 뭐 내년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나중에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땡겨와서 매출로 잡기도 하고, 이미 지금 구현되지 않은 그런 기능인데도 이미 구현이 다 됐다. 이미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미친 성장률로 보였겠죠. 근데 1990년에 이런 장부상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여태까지의 성장이 거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가 한 80% 정도 폭락을 하면서 경영진에서 레리 앨리슨을 쫓아내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레리 앨리슨의 태도는 어땠냐면은, 오케이, 나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나는 경영은 잘 못하지만 기술은 확실해요.
대신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경영을 맡기고 나는 기술 개발에 몰두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런 태도로 약간의 사과와 뭔가 저자세 태도를 유지하면서 어쨌든 기업에 계속 남아있으려는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1992년에 역대급 역작인 오라클 7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전의 오라클 제품들은 그래도 결함이 조금씩 있고 버그도 있고 뭐 문제가 조금씩은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없었던, 결함이 아예 없고 버그도 안 나는 정말 완벽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오라클은 다시 상승 궤도에 올라타게 되죠. 그래서 이 오라클은 그때부터 다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전략을 약간 바꿔서 경쟁이 될 만한 녀석들을 다 뿌리 뽑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쟁사 중에 하나였던 인포믹스 앞에서는 너네들 이제 곧 해고된다. 빨리 우리 회사로 넘어와라.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끌어올려는 모습도 보여줬고 굉장히 악질이잖아요. 또 다른 전략으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이용해서 M&A를 막 진행해가지고 경쟁자들을 많이 뿌리 뽑아온 그런 전략을 취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생존 DNA와 약육강식의 어떤 철학을 가진 레리 앨리스나 오라클은 계속 승승장구를 달리다가 IBM의 실수와 같았던 성공한 기업의 저주에 걸리고 맙니다. 이때 오라클의 가장 큰 매출은 DB 프로그램이었는데 각 기업별로 가지고 있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저장하고 불러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정성 있고 빠르게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CPU 대수에 비례해서 막 유지보수 비용을 받아먹는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놨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이슈가 또 생겼냐면 클라우드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라클은 IBM과 비슷하게 그걸 별로 안 하고 싶었어요. 오라클의 가장 큰 매출이 DB 소프트웨어에서 나왔는데 오라클이 벌였던 상황은 각 기업들이 각자 서버에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매년 지불해 주길 바랬던 건데 근데 클라우드화로 오라클이 진행하게 된다면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큰 매출을 담당했던 라이선스 비용을 못 받게 되고 유지보수 비용만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은 클라우드화를 거부하면서 클라우드는 사기다, 클라우드는 허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실을 외면했던 그런 순간이 사실은 오라클의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CSP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막 지으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굳이 내 서버에다가 이걸 둘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오라클은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위기를 맞이하면서 레리 앨리스는 또 생각합니다. 아, 내가 틀렸다. 클라우드 하자 해서 그 당시에 클라우드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채택했던 전략이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은 뭔가 네트워킹 구조가 되게 입체적이었어요. 서버와 서버가 통신을 할 때 층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버와 서버의 통신에서의 속도가 조금은 느린 대신에 많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레리 앨리슨이 이제 채택한 전략은 이 입체적인 구조를 평면으로 깔자. 우리는 속도에 몰빵하자 해서 평면 구조의 네트워크를 가진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얻어 걸리는 것처럼 혁신을 불러오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CSP들은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AI가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GPU들의 연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각각의 속도는 정말 괜찮은데 GPU와의 통신에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입체 구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평면 네트워크 구조라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설립할 때부터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돼요. 오픈 AI도 계약을 하게 되고 GPU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어떤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으로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기회를 잡았다가 위기를 맞이했다가 또 기회를 잡는 뭐 이런 되게 신기한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라클의 특징 중에 기존 클라우드의 그런 특징과 함께 네오 클라우드의 특징을 같이 지니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회와 위기를 계속 맞이했던 오라클은 어떤 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냐. 처음에 말씀드렸던 DB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게 매출의 한 55% 정도. 대신 이 매출은 성장이 너무 없는, 성장이 한 0에서 5% 내외? 저성장이지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을 인수하면서 하고 있었던 일반 클라우드 사업들, 뭐 전산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매출이 한 25% 정도, 성장률은 한 15% 정도로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적당한 성장과 적당한 매출 비중.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OCI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매출 비중이 한 15에서 20% 정도 속하는 사실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이 OCI가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매년 한 60%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굉장히 고성장 매출이 되는데 결국 이 오라클의 네오 클라우드적인 그런 성장이
이런 OCI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이퍼스케일러적인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클라우드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라클은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는 기업이라서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 이 오라클은 안정성과 미친 성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그런 기업으로 저한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이제 회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오라클 나도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꼭 챙겨야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면은 25배에서 약 30배 정도에 속해 있는데, 그리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도 한 25%에서 50% 내외, 구글이 가장 성장률이 높긴 해요.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비교해봤을 때 오라클의 PER은 대략 한 20배 초반에서 25배 내외.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비해서 PER 지수가 조금 낮기도 하고, 클라우드 성장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60% 이상의 미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비해서 뭔가 PER 지수가 여전히 낮은 약간의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오라클은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던 기업인데, 언제부터 떨어졌냐면은 예전에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많이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본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 자본 조달 때문에 시장이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라클이 버는 돈에 비해서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이 파산을 할 수도 있다. 이자 비용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쌓이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싸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투자를 할 때 턴어라운드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턴어라운드 투자에서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느냐,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이 오라클의 경우에는 미이행 계약 잔고가 5천억 달러가 넘고요. 이게 하나로 약 700조 원인데 오라클의 시총이 약 5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총보다 많은 미이행 계약 잔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총을 비교해보면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얘네들이 시총이 각각 3천조, 4천조, 5천조 대략 이 정도 돼요. 근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미이행 계약 잔고는 오라클의 미이행 계약 잔고보다 한참 낮거든요. 한 10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오라클보다 다 낮은 미이행 계약 잔고를 가지고 있고, 오라클이 가장 사실 나중에 매출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미이행 계약 잔고가 어떤 거냐면은 AI 기업들이 GPU나 아니면 CPU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쓰고 싶어요. 그래서 오라클 너네 이거 컴퓨팅 파워 내가 빌려 쓸게. 준비되면 알려줘.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들을 빨리 짓기 위해서 자본 조달을 계속 하고 있고, 근데 이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 사이즈가 너무 큰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오라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비교해봤을 때 성장이 정말 미친 속도이긴 하지만 이런 자본 조달의 과정에서의 리스크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해져 있다. 근데 어차피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는 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이행 계약 잔고로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은 성장을 무조건 할 수 있는, 턴어라운드를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원님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야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바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기업을 계속 눈여겨보시고 반드시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도 조금 해보시고, 앞으로 이 오라클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상상도 좀 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설 연휴 넘어가면서 월화수는 국장이 휴장이잖아요. 근데 미장은 계속 열리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렸으니 설 연휴 잘 보내시되 공부도 조금 하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회원님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